평생을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았으면서 정작 내 자식 마음 하나 가르치지 못한 게 이토록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선생님, 선생님 하며 우러러봤지만 정작 퇴근하고 돌아온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기만 했지요. 1982년 욕심에 눈이 멀어 남편을 사지로 몰았던 그날의 균열이 30년이라는 기나긴 강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실이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이라는 건 때론 너무 무겁고 차갑다는 것을요. 어머니, 아버지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제 이 싸움을 제가 끝낼게요. 권력이라는 괴물에 맞서 시작된 처절한 반격. 3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터져나온 한 가족의 잔인하고도 고결한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 올해로 68입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들춰보고 있어요. 1980년대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록들이 빛바랜 종이 위에서 아른거립니다. 그때 제가 내린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입니다. 1982년 봄이었을 겁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죠. 남편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우리에겐 7살 난 아들 상우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워야겠다는 그 무거운 집념 말입니다. 참 어리석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해 가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가족이 다 같이 내려가야 마땅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당신 혼자 내려가요. 상우 교육은 어쩌고? 서울 하늘 아래 있어야 사람 구실하는 세상이에요. 남편은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가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상우,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당신은 참 속도 편하시네. 제가 여기 남아서 상우 뒷바라지 할 테니까 걱정 마요. 결국 남편은 낡은 가방 하나 들고 혼자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아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상우를 데리고 학원 뺑뺑이를 돌았지요. 상우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원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잡는 대신 가방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오늘 수학학원에서 뭐 배웠어? 네, 엄마. 그냥 그랬어요. 아이는 늘 짧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게 사춘기가 빨리 오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던 남편이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이제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올까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냥 당신이랑 상우랑 셋이서 오순도순 살고 싶어. 돈 좀 덜 벌면 어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상우 중학교 가잖아요.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적금 붓고 있는 거 몰라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그때 저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남편은 다음날 새벽 아무 말 없이 다시 지방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본 남편이 마지막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뒤 수업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혼자 지내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끼니가 화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7살 때 아빠와 떨어져 지낸 이후로 아이에게 아빠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보는 손님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앉아 통곡하며 울었지만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빈소구석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면서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상우야. 너라도 잘 되어야 해. 아빠 몫까지 내가 다 해야 해. 남편을 보내고 저는 도끼가 올랐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서울집을 정리한 돈을 모아 기어이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상우를 최고의 학원가에 밀어 넣었지요.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중반, 상우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던 날, 저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상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대학 입학식 날 상우가 제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뭐가 됐다니? 이제 시작이지.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돼야지. 상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상우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신림동에 방을 얻어나갔어요. 가끔 반찬을 해서 찾아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상우야,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봐.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바빠요. 철창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남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연수원을 마치고 검사 발령을 받던 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발령지가 발표되던 날, 상우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 미국으로 떠나요. 로스쿨 유학 가기로 했어요. 뭐? 이제 막 검사 생활 시작했는데 무슨 유학이야? 그것도 혼자서? 네. 그리고 저 거기서 결혼할 사람도 있어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니까 말리지 마세요. 결혼이라니요. 엄마인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미국으로 떠나겠다니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그 고생을 하며? 그러니까요. 상우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절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기대, 엄마의 욕심, 엄마의 한풀이. 그 속에 갇혀서 저는 매일매일 죽어갔다고요. 저한테 엄마는 따뜻한 품이 아니라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었어요. 아들의 절규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우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결혼식도 그곳에서 소박하게 치렀다고 연락만 왔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가 지나고 어느덧 2010년.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는 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상우에게서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사진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화면 속의 아이는 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 아이의 인생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상우의 필체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펜을 듭니다. 이곳은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담담하게 시작된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를 향한 그리움,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부모라는 자리의 무게. 편지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님 산소에도 가보고 싶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갈비찜이 자꾸 생각나네요. 저희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12월입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장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쌓인 냄비들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좀 넉넉히 사야겠다고, 아이가 먹기 좋게 아주 연하게 고안해야겠다고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앞섭니다. 30년 만에 마주볼 아들의 얼굴을 제가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상우가 오는 날이에요.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쥔 종이봉투에는 상우가 어릴 적 그렇게 좋아하던 가꾸운 풀빵이 식어가고 있지요. 30년 전 서울 종로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사 먹던 그 풀빵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한 남자가 보입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든 남자. 30이 훌쩍 넘어 중년의 기색이 완연하지만 저를 닮은 저 눈매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상우야. 상우니?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반가움에 아들을 덥석 안으려 했지만 상우의 몸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상우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상우야, 배고프지?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 해놓았다. 어머니, 상우가 제 말을 끊더니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짐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시던 수첩이에요. 엄마한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여기 가득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가득 써놓으셨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검사 그만뒀어요. 한국 와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이제야 제대로 보고 싶어서요.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져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30년 만에 돌아와서 성공의 훈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을 제 앞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그해 남편을 보내던 날처럼요. 상우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주름진 제 손 위로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아빠 산소부터 가요. 가서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있겠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아들의 손을 맞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자동차 앞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낡은 수첩을 쥔 상우의 거친 숨소리와 낮게 깔린 빗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여전히 제 주름진 손등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온기는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내 아빠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 그 사람이 그 먼 곳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더냐?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묻자 상우는 말없이 수첩의 중간쯤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정갈한 만년필 글씨가 아닌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1988년 8월 서울 올림픽의 함성이 들리기 직전의 여름날이었지요. 오늘 상우가 전화로 그랬다. 아빠, 나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 라고. 목소리가 참 밝더구나. 그런데 정수가, 나는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내 숨가쁜 한숨이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상우의 1등이 당신에게는 훈장이겠지만 나에게는 당신의 야윈 어깨가 더 크게 보이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곁에서 짐을 나눠줘야 하는데 내 능력이 이것뿐이라 당신을 그 차가운 서울 하늘 아래 혼자 두게 되었네. 남편의 글자를 하나하나 눈으로 쫓을 때마다 제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낼 때 그 사람은 그저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이나 읽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남편은 시골의 그 좁은 관사방에서 매일 밤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의 마른 어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몇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이 기록은 누굴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야. 다만 아무 데서나 꺼내지 않으려는 거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남기고 싶다. 무슨 기록이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언가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상우야, 내 아빠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힘들면 힘들다, 보고 싶으면 올라오겠다 말을 하지. 왜 혼자서 그런 소가리를 다 하고.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엄마가 그린 그 높은 목표를 아빠가 꺾어버리면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빠는 기꺼이 유령처럼 지내셨던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들은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상우의 손바닥만한 발자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상우가 어릴 적 고향에 잠시 내려갔을 때 남편이 몰래 그려둔 모양입니다. 정수가, 나는 상우가 검사가 되지 않아도 좋다. 판사가 되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다. 당신도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난해도 단칸방에 모여 앉아 된장찌개 하나 놓고 웃던 그 시절이 나는 참 그립소. 남편의 유언과도 같은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우에게 입혔던 그 화려한 검사법복이 사실은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박한 행복을 짓누르는 갑옷이었다는 것을요.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아빠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아빠와 너를 몰아세웠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꺼느꼈습니다. 상우는 제 손을 꼭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제야 알았는걸요.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왜 그렇게 마음이 허했는지 이제야 답을 찾았어요. 우리 아빠가 원했던 그 소박한 집에서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먹으면서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제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남편이 그려둔 그 마음의 지도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서재에 걸려있던 상우의 명문대 합격 통지서 액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남편의 낡은 수첩과 아까 상우가 보여준 그 빛바랜 발자국 그림을 놓았습니다. 상우야, 오늘 저녁은 갈비찜 말고 된장찌개 끓일까? 내 아빠가 좋아하던 그 구수한 냄새 나게 말이야. 네, 엄마. 제가 두부 썰어 드릴게요.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려오고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의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식사를 마칠 무렵 상우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아빠 수첩 맨 뒷장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시던 곳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은혜네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혜네. 남편이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주소가 어딘데? 전남 해남이에요. 아빠가 근무하시던 곳 근처요. 상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저 거기 가보려고요. 아빠가 왜 그 집에 돈을 보내셨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상우야, 내 안색이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내내 상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아들의 눈빛이 어찌나 무거운지 저는 조바심이 나 자꾸만 아들의 옆모습을 살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상우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엄마, 사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어떤 큰 소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저지른 나쁜 일을 파헤치는 일이었죠. 그때 저한테 결정적인 증거를 주겠다고 연락해온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상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자기는 어릴 때 어떤 고마운 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그 어르신이 주신 새 생명이니
이제 자기도 세상을 위해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분이 우리 아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한국 검찰에 증거를 넘기러 간다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은혜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놓인 남편의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아들을 1등으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던 그 시간에 남편은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위기에 처한 채 제 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 은혜라는 아이가 지금 위험하다는 말이냐? 아빠가 살린 그 아이가? 네, 엄마. 아버지가 수첩 뒷장에 이 주소를 적어두신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살린 그 아이를 꼭 찾아내라고 그렇게 이정표를 남겨두신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상우는 차를 몰아 곧장 종로로 향했습니다. 아까 마을 여인이 은혜가 서울에 가면 꼭 들른다고 했던 그 오래된 서점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엄마, 기억나세요? 아빠가 퇴근길에 늘 들르시던 그 서점이요. 종로 골목 끝자락 불이 꺼진 낡은 서점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주인 영감이 저희를 보더니 안경을 치켰으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한 선생님 아니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상우도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서점 주인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이곳에 자주 들렀다는 뜻이겠지요. 영감님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점 주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은혜라는 아가씨가 여길 다녀갔어요. 언젠가 상우가 찾아오면 꼭 전해주라고 선생님이 시골 내려가시기 전날 저한테 맡기신 물건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만년필과 함께 꼬질꼬질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남편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상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우리는 서점 구석에 있는 낡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칙하는 소음 끝에 3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우야, 아빠다. 내가 이 목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아마 큰 사람이 되어 있겠지? 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건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상우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져 서점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요. 남편의 고백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내가 중학교 가기 전 아빠가 시청에서 근무할 때였지. 그때 아빠는 우연히 큰 기업의 장부를 하나 보게 됐단다. 그 장부에는 나랏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기록들이 가득했어. 아빠는 그걸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힘이 셌단다. 서점 안의 낡은 녹음기에서 달칵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프가 멈추자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상우를 남들보다 잘 키우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종로 학원가를 전전할 때 남편은 혼자서 그 무서운 진실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상우야, 내 아빠가 정말 이 모든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야망이 없어서
시골 공기가 좋아서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한 건 너희 엄마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를 압박할 때 나는 차라리 내가 멀리 떠나는 게 너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 장부의 복사본을 여기 이 서점에 맡겨두었단다. 저는 서점 주인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영감님은 말없이 서가 뒤편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리고 상우가 미국에서 그토록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상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서류들 사이에 남편이 손으로 직접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우야, 정이라는 건 때론 너무 무겁고 차갑단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이 서류를 열었다면 너는 이미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된 것이라 믿는다. 은혜라는 아이가 이 서류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다. 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무서우셨을 거예요. 이 서류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엄마랑 제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서류를 이곳에 묻어두고 제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서점 구석에 쌓인 책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퇴근길에 이 서점에 들러 서류를 맡기고 돌아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유난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지요. 정수가, 상우 너무 몰아세우지 마. 우리 아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바른 길을 갈 아이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한가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자리를 고른 것이었어요. 박 의원은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야. 어둠 속에서 찌르면 소용없어. 저 사람은 자기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쓰러져야 해.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어 이 일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닐 거라는 것도요. 상우는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살려낸 은혜라는 아이, 남편이 지켜낸 이 서류들.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엮여 상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그럼 은혜가 지금 행방불명된 것도 이 서류랑 관련이 있는 거겠지? 제 물음에 상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은혜 씨는 아버지가 남긴 이 길을 따라 걷다가 아버지를 위협했던 그 사람들과 마주친 거예요. 엄마, 이제 제가 은혜 씨를 찾아야 해요. 아빠가 30년 전부터 준비하신 이 정의를 제가 직접 완성해야 합니다. 상우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보낼 때처럼 또다시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상우야, 꼭 가야겠니? 이제야 너를 다시 만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되겠니?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너는 이길 사람이 아니야. 다만 진실이 갈 길을 막지 않는 사람이면 돼. 상우는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멈추면 아빠의 그 긴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아빠처럼 혼자 가지 않아요. 제 곁에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힘없이 쥐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말리는 겁쟁이 엄마가 아니라 아들의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점을 나서는 길, 종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무능하다고 타박했던 지난 세월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결한 뜻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접니다. 이은혜 씨 마지막 위치 파악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 가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이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는 은혜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그곳을 향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상우가 확인한 내비게이션 속에 그 낯익은 주소. 그곳은 30년 전 남편과 제가 처음으로 살림을 차렸던 산동네 근처였습니다. 상우야, 거기는 우리 신혼 때 살던 동네 아니냐? 너 아장아장 걸음마 떼던 그 가파른 언덕배기. 제 물음에 상우는 대답 대신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그곳은 단칸방 구석에서 남편과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웃음꽃을 피우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난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아이가 왜 하필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인지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뒤섞여 강자지를 쳤지요.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가로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고 철거를 앞둔 낡은 빌라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그 골목들이 이제는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 제 마음도 어디 한 군데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금방 확인하고 올게요. 아니다. 나도 가련다. 내 아빠와 우리가 살던 동네인데 이 밤중에 너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상우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낡은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복도 끝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듯 가구들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제 시선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작은 사진 액자 하나에 멈췄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시골로 내려가기 전날 상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화를 내며 뿌리쳤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버리라고 했던 그 사진을 이 낡은 방까지 가져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곳이 그저 아름다운 신혼의 터전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은 이곳에서 우리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붙잡고 홀로 그 무거운 비밀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엄마, 저기 보세요. 상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붙박이장 안쪽 어둠 속에 한 여자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씨, 괜찮아요? 저 상우입니다. 상우가 달려가 은혜를 부축했습니다. 은혜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희를 보더니 상우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수첩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훨씬 더 때가 탄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변호사님, 선생님이 이 장부를 꼭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상우 씨가 올 때까지 절대로 뺏기지 말라고요. 은혜의 갈라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자신이 구한 그 생명에게 아들이 완성해야 할 정의의 열쇠를 맡겨두었던 겁니다. 이 가난하고 따뜻했던 신혼방이 사실은 남편에게 가장 고독한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라 아래쪽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자국 소리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은혜를 제 등 뒤로 숨기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엄마, 은혜 씨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아빠가 남긴 이 마지막 숙제,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홀로 짐을 싸서 떠나던 남편의 어깨보다 훨씬 더 크고 믿음직스러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혼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혼자 보냈던 그 평생의 후회를 이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상우야. 이번에는 엄마도 같이 가자. 내 아빠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나도 이제는 똑똑히 마주할 준비가 됐어.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지요. 상우는 제 손을 가만히 놓더니 은혜를 제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과 달리 저를 바라보는 그 눈매만큼은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은혜 씨, 잘 잡으세요. 절대 놓지 마시고요. 쾅 하고 낡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 박 의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비릿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한 선생님, 고집은 여전하시군요. 자식 교육은 좀 다르게 시켰어야지. 상우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의원님, 아버지가 남긴 숙제가 3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당신을 끝낼 방법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상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의원이 냉소하며 손가락을 까딱하자 사내들이 상우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바닥에 뿌렸습니다. 낡은 장부 사본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난 이까지 종이 쪼가리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냐? 상우야, 넌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박 의원의 비웃음에도 상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지요. 의원님, 제가 정말 이 낡은 서류가 당신을 무너뜨릴 유일한 칼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서류들은 당신을 이 좁은 방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상우가 박 의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방에서 저와 나눈 대화, 은혜 씨를 납치해 이곳에 가둔 행위,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부하들을 동원해 저를 협박하는 이 모든 순간, 이것이 제 진짜 증거입니다. 복도에는 제가 부른 기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30년 전 비리가 아니라 현재의 특수강도 및 협박 현행범으로 전국에 생중계될 겁니다. 박 의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상우의 설계대로 그는 사냥꾼인 줄 알고 왔다가 사냥감이 된 꼴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남편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상우의 곁에는 진실을 지켜온 은혜와 정의를 기다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상우야, 너는 내 아비보다 현명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제 발로 이 무덤을 찾아왔구나. 박 의원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낮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릿한 음성이 방안을 싸늘하게 훑쳤습니다. 은혜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지요. 상우야,
내가 법전 뒤에 숨어 정의를 계산하는 동안 나는 내 아비가 그랬듯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의 숨통을 계산한다. 상우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은혜를 돌아본 순간 박 의원이 핸드폰 하나를 꺼내 상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은혜의 어머니가 낯선 창고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곧 도착하겠지. 하지만 상우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저 노인네의 숨줄기도 끊어진다. 이 핸드폰은 내 비서와 실시간으로 통해 있지. 인질의 목숨줄을 쥔 신호기란 뜻이다. 이걸 뺏으려 들거나 신호가 끊기면 그 즉시 처리 명령이 떨어진다. 나를 잡고 저 노인네의 장례식을 치를 테냐, 아니면 입을 닫고 저 여자를 살릴 테냐. 내 아비가 왜 진실을 알고도 시골 구석에서 죽어갔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느냐? 박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한을 풀기 위해 준비해온 치밀한 현행범 체포라는 전략이 인질이라는 추악한 덫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의원은 여유롭게 구두 앞 코를 닦으며 상우를 비웃었습니다. 자, 내가 부른 손님들이다. 가서 말해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우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의원의 핸드폰 신호기와 인질의 목숨 사이에서 아들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상우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참담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오보였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그저 낡은 일기장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기자들의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지만 상우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변호사 상우의 자부심이 박 의원의 핸드폰 화면 아래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벼랑 끝으로 밀었던 저들의 비겁한 웃음과 아들의 꺾인 어깨를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미안함은 이제 분노가 되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상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상우야, 고개 들어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박 의원의 눈에 처음으로 의아함이 서렸지요. 저는 은혜의 젖은 손을 끌어당겨 제 곁에 세우며 30년 전 남편이 이 낡은 방 구석 벽지 뒤에 남겨두었던 그 마지막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상우도 은혜도 심지어 박 의원조차 모르는 오직 살림을 살던 저만이 알 수 있는 남편의 은밀한 습관 말입니다. 박 의원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은혜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모레 자정까지 원본 파일을 가져오라는 최후 통첩만을 남긴 채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책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던진 서류 봉투가 박 의원을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듯 남편이 남긴 진짜 진실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손으로 그 30년 된 벽지를 뜯어낼 차례였습니다. 박 의원이 떠난 텅 빈 방 안에서 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을 돌려보내며 원본은 다른 곳에 있다고 호통치던 그 기계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지요. 박 의원은 상우가 원본을 어디에 맡겼든 상관없다는 듯 은혜를 끌고 갔습니다. 결국 모레 자정까지 그 원본을 제 손으로 들고
박 의원 앞에 가야만 은혜 모녀를 살릴 수 있는 독이 든 선택지만 남은 셈입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쳤어요. 원본을 넘기면 아버지가 평생 지킨 진실이 사라지고 안 넘기면 은혜 씨가 죽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우가 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조차 계산에 넣지 못한 오직 살림을 살던 저만이 아는 남편의 은밀한 습관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상우야, 내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 항상 이중으로 장치를 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보냈다는 그 원본 말이다. 그게 정말 원본이라고 생각하느냐? 상우가 젖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가계부를 쓸 때마다 늘 말씀하셨지. 진짜 소중한 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는 법이라고. 내가 서점에서 찾아내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그 테이프는 아마 박 의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반쪽짜리 진실일 게다. 저는 방 구석, 낡은 벽지가 들뜬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생전에 늘 만지작거리던 작은 못 하나가 박혀 있었지요. 살림을 살면서 이 방을 수천 번 닦을 때마다 이상했다. 내 아버지는 늘 이 못 뒤편에 시선을 두곤 했거든. 박 의원이 30년을 뒤져도 못 찾은 건 그자가 이 방을 범죄 현장으로만 봤기 때문이야. 하지만 여긴 우리 세 식구가 살비비며 살던 집이었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못을 뽑아냈습니다. 그 안쪽 좁은 틈새에서 빛바랜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USB 메모리 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이 싸움이 길어질 것을 예감하고 기록을 USB에 담아 이곳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상우야,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낸 건 박 의원의 시선을 돌릴 미끼였을 뿐이야. 진짜는 여기 내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 벽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상우의 손이 USB를 건네받으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상우의 손엔 박 의원이 가져오라고 한 가짜 원본과 우리가 방금 찾아낸 진짜 진실 두 가지 패가 쥐어졌습니다. 가자. 이제 박 의원이 판 함정 속으로 우리가 직접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갈 차례다. 모래자정. 약속된 시간이 썰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부고를 듣던 날 밤에도 세상은 이토록 고요했지요. 상우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USB와 제가 건넨 가짜 테이프를 앞에 두고 생애의 가장 긴 밤을 보내는 중일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솥 안에서 쇠고기 묵국이 진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하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속이 타들어갈 아들에게는 기름진 고기보다 목구멍을 뜨겁게 데워줄 맑은 국물 한 사발이 더 절실할 것 같았으니까요. 상우야, 나와서 국 한 그릇 들어라. 서재 문이 열리고 상우가 나왔습니다. 이틀 사이 훌쩍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삼키는 아들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국이 참 따뜻하네요. 그래, 속이 따뜻해야 머리도 차가워지는 법이다. 저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30년 전 이 아이를 공부방으로 밀어넣으며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한다고 닥달하던 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도 이런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아이의 눈을 가만히 맞춰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식사를 마친 상우가 외투를 입었습니다. 아들의 가방 안에는 박 의원이 원하는 가짜 테이프가 들어 있었고 코트 안쪽 주머니에는 제가 벽 틈에서 찾아낸 진짜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제 물음에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시렸지만 30년 전 남편을 보낼 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러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이 지정한 장소는 시 외곽에 버려진 물류창고였습니다. 차를 몰아 도착한 그곳에는 검은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장한 사내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상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뒤에 계세요.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흔들렸고 그 불안정한 빛 아래 박 의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결박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은혜가 보였습니다. 은혜는 입이 막힌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상우야, 가져왔니? 박 의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우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의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내 아비가 목숨과 바꾼 그 물건이란 말이지? 은혜 씨부터 풀어주세요. 그럼 넘기겠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를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박 의원이 고개를 까닥하자 사내들이 은혜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은혜가 비틀거리며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품에 안는 순간 상우가 테이프를 박 의원에게 던졌습니다. 박 의원은 테이프를 받아들고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껄껄 웃었습니다. 한 선생,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훨씬 영리해.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 그가 부하에게 테이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려는 찰나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우가 놀라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살며시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그 한마디를 이 사람에게 꼭 해줘야 했으니까요. 박 의원, 30년 전에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전한 게 하나 더 있었지요. 그건 안 궁금하시오? 제 말에 박 의원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유서요. 우리 남편이 그걸 당신한테 전해주려 했지요. 아들아, 부디 바르게 살아라. 그 한 줄이 적힌 편지. 당신은 그걸 받지도 않고 남편을 내쫓았지만 그 편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박 의원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지금 뭔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지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 하나만은 아닐 거요. 저는 박 의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그 젊은 정치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자가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 의원이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들을 데려가. 당분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처박아둬. 사내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상우가 제 앞을 막아섰지만 숫자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끌려가듯 창고 뒤편의 검은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저는 상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USB는 내 코트 안에 있다. 절대 들키지 마라. 상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의 불빛이 멀어지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검은 승합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좁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품에 안은 채 차가 달리는 방향을 가늠하려 했지만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제 옆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안쪽에 숨긴 USB가 들킬까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앞에는 낡은 2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공장이었던 듯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달빛 아래 흉물스럽게 빛났습니다. 사내들이 우리를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은혜가 비틀거렸고 저는 그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걸어. 우리가 끌려 들어간 곳은 2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콘크리트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우리를 밀어넣고는 철문을 잠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이런 곳에 갇혔을 때도 이토록 차갑고 어두웠을까요? 그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와 아들을 떠올리며 버텼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을까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코트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USB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한 아들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화기도 연락할 방법도 탈출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살려낸 아이. 그때는 갓난아기였던 이 아이가 이제 27 청년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은 이 아이가 언젠가 진실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알았던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콘크리트 바닥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상우는 철문 앞에 서서 복도의 인기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아들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경비가 2명이에요. 1시간마다 교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출구는? 창문뿐인데 쇠창살이 너무 단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를 죽이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철문 너머로 사내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의원님이 테이프 확인하셨대? 아직? 내일 금고에 넣으신다고 하셨어. 확인은 천천히 하실 거래. 저것들은 어떻게 해? 당분간 여기도.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부르실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 의원은 테이프가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차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믿는 자의 여유. 그것은 오만이었고 오만은 언제나 틈을 만들었습니다. 상우야. 네, 엄마. 저 사람은 확인을 안 할 거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상우가 천천히 제 곁으로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들의 눈빛이 빛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가장 강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방심한 순간이야. 내 아버지가 그랬었다. 권력은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다고.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시골로 떠나기 전날 밤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야망 없는 남자가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상우가 동시에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가 기자예요. 탐사보도팀에 있어요. 예전에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어요. 전화기만 있으면. 전화기는 없어. 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의 전화기는 창고에서 모두 빼앗겼습니다. 은혜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자, 탐사보도팀,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실마리가 될 터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녹슨 창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경비가 문을 열고 빵과 물을 들여놓았습니다. 사내는 우리를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그 무심한 눈빛이 오히려 우리의 처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상우가 빵을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엄마. 힘을 유지해야 해요. 저는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하고 맛이 없었지만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였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터였습니다. 박 의원이 자만에 취해 있는 한 그 틈은 점점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 날에도 하늘은 이렇게 맑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 이런 날 사람이 죽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늘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 의원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비들은 하루에 2번 음식을 넣어주고 한 번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철문을 열 때마다 긴장하던 사내들이 이제는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 은혜가 경비 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박 의원 사무실에서 봤어요. 운전기사였던 것 같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살 사이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마침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경비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넓은 이마에 흰머리가 듬성듬성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상우야, 저 사람 좀 봐라. 상우가 창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버지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흘째 되던 밤, 경비들의 대화가 철문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출마 선언식이 일주일 뒤래. 전국 생중계라며? 의원님, 이번에 확실히 굳히시겠네. 우리도 그날 동원된대. 여기는 어차피 정리수순이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 의원은 변명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해명 대신 더 큰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 과거의 의혹을 정치적 음해로 덮고 스스로를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가장 바쁠 거야. 그래서 가장 못 볼 거고. 저는 창살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마 선언식, 전국 생중계, 지지자들, 저 사람 눈에는 지금 그것밖에 안 보여. 우리는 이미 끝난 문제야. 닷새째, 경비가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교대 시간 사이에 1시간가량 아무도 없는 틈이 생겼습니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식이 다가오면서 모든 인력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의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엿새째 밤 저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자 선배 연락할 방법이 있니?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요. 예전에 DM으로 연락한 적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 내가 나가야 한다. 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랑 은혜 씨를 두고는 못 가요. 들어라. 셋이 함께 나가면 눈에 띄어. 하지만 너 혼자라면 가능해.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저 사람들 눈이 나한테 쏠려. 그게 오히려 나아. 내가 움직일 시간을 벌 수 있어. 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못 본 척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보내면서 울지 못했던 제가 이번에는 아들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상우야, 내 아버지는 혼자 싸웠어.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여기서 버틸 거야. 상우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마른 뒤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남편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잡아주지 못했던 그 손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 3시 복도의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경비 교대 사이에 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우의 코트 안쪽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USB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거라. 상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야윈 볼이 손바닥에 닿았고 며칠 사이 이 아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그 얼굴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길 필요 없다. 다만 막히지 말고 흘러가거라. 상우의 눈이 흔들렸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철문은 안쪽에서 잠기는 구조가 아니었고 경비들이 방심하면서 자물쇠도 느슨하게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철사 조각으로 자물쇠를 건드린 지 몇 분 만에 찰칵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상우가 복도로 나서는 순간 30년 전 남편이 새벽에 짐을 꾸려 시골로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상우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졌고 이윽고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우 씨는 해낼 거예요. 그래, 그 애는 해낼 거야. 날이 밝고 아침 7시쯤 경비가 문을 열었을 때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은혜 둘뿐이었으니까요. 사내가 뒤로 물러서더니 곧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발소리, 고함소리, 누군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한 놈이 빠졌어. 새벽에 나간 것 같아. 뭐? 의원님께 보고해. 1시간쯤 지나 박 의원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는 간데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찾지 마. 어차피 빈손으로 나간 놈이야. 테이프는 내 금고에 있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금고에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진짜는 지금 상우의 코트 안에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 여자들은요? 그대로 둬. 출마 선언식 끝나면 정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이 상우를 쫓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오만이 또 한 번 틈을 만들었고 상우는 그 틈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가 들여놓은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치적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가까운 분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 그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상우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손안에 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우 씨가 이 뉴스를 들으면 돌아올까요? 안 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 말 알아들었어. 막히지 말고 흘러가라고 했잖아.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식까지 이틀. 상우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를 찾았을까요? 아직 헤매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30년을 버텼듯이 저도 이틀을 버틸 터였습니다. 출마 선언식 당일 아침 경비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빵과 물 대신 김밥 2줄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늘 아래서 끝나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남편을 죽인 자의 권력이어야 했으니까요. 은혜가 김밥을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순간을 오래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카메라의 위치, 조명의 각도, 질문의 순서까지 그는 늘 그래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자신이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 오늘 그는 그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이자 강한 지도자로 완성시키려 할 것입니다. 오후 3시 경비가 문을 열고 낡은 TV를 들여놓았습니다. 의원님이 보여주라셨어. 니들 꼴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았습니다. TV 화면에는 거대한 컨벤션홀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박 의원, 오늘 오후 4시 출마 선언.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시간을 세웠습니다. 상우, 내가 해냈다면 곧 알게 되겠지.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도 곧 알게 되겠지. 오후 4시 박 의원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자신감의 찬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박 의원이 손을 들어 군중을 잠재우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컨벤셔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던 그 젊은 정치인. 그때 저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박 의원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했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말이 매끄러웠고 모든 표정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 의원은 저 무대 위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금고 속에 든 가짜 테이프를 승전물이라 믿으며 방심하는 동안 상우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짜 진실이 그의 화려한 축제를 장례식으로 바꾸기 위해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연설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오늘을 말하려는 순간 화면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 속 박 의원의 얼굴이 멈춰 있었습니다. 마이크에서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박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도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써둔 편지를 읽는 것처럼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날짜와 장소와 이름을 하나씩 읊어갔습니다. 30년 전의 거래, 30년 전의 위협, 30년 전의 죽음. 화면 속 컨벤셔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이 무언가를 외쳤지만 마이크는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대로 뛰어올랐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방송을 끊지 못했습니다. 전국 생중계,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자리, 박 의원이 가장 원했던 그 무대가 그대로 그의 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에 녹음해둔 그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 대답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끝났을 때 화면 속 컨벤셔널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연단 위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굳은 얼굴,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얼굴.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이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은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끝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상우가 올 때까지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
차문 닫히는 소리, 발소리. 복도에서 고함이 들렸고 경비가 도망치는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철문 앞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요? 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 사이로 상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은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상우가 함께 구출해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윈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살아있는 눈. 상우가 문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남편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돌아오는 얼굴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상우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쳤어요? 안 다쳤다. 은혜도. 그때 철문 너머로 은혜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혜가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상우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우가 은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가 살린 사람,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상우 씨 아버지 덕분에 살았고 상우 씨 덕분에 또 살았어요. 경찰이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차 옆에 서서 저는 다시 한번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공장,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며칠 동안 갇혀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곳. 상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가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군데 더 가야 해. 상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지. 남편의 묘소는 시골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곳에 10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아팠고 아파서 더 멀리 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면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혼자 떠난 것이,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이, 저와 상우를 두고 떠난 것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우가 제 옆에 서 있었고 은혜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돌보지 못한 탓에 풀이 무성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당신이 뭘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시골로 떠나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남편. 그때 저는 남편의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들 공부가 걱정이라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곁에 앉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받았으니까요. 상우가 돌아왔고 진실이 세상에 나왔고 남편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렸으니까요. 상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상우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남긴 숙제, 이제야 끝냈어요. 은혜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살린 아이. 그 아이가 30년 뒤에 남편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끼가 낀 비석 위로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원망 안 할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요. 남은 날들 상우 곁에서 잘 살게요. 당신이 못다한 것들 내가 대신 볼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고 저는 눈을 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세 어두워지며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비를 돌아봤습니다. 그날 박 의원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믿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던 카메라 앞에서 그의 권력은 숨을 거뒀습니다. 죽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살아있는 자리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듯이 진실은 복수가 아니라 장례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상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오늘 정숙 씨와 상우, 그리고 은혜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낡은 묘비 앞에서 나누는 그 짧은 대화가 어쩌면 우리가 평생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자, 엄마. 아들의 이 한마디에 30년의 한을 녹여낸 정숙 씨처럼 우리네 삶도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제 다음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추억의 스케치였습니다.